여러분들은 지금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정신재활시설협회 대외정책위원장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올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생소한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서 스며들어 이제는 이상처럼 느껴지게 되어버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마스크 없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리입니다.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된 경과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정신재활시설협회는 작년 7월 24일 지역기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신재활시설의 포지셔닝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대구 시민과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계신 당사자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분야 전문가 약 200여 명을 모시고 정신건강 복지 정책에 따른 현장의 대응체계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와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당시 Without Prejudice라는 슬로건을 걸고 블루헤 퍼포먼스를 통해서 장관을 이룬 장면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작년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거론되었던 부분이 자립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논의한 결과 한 번 더 진보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내용을 사전 논의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조례나 지원 법안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하고 계신 바로 이 자리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당초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작년 정책 세미나 이후 지속되어 올해 초 모든 논의가 완료되었더랬습니다. 2월 중순쯤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 연기되었습니다. 현 시국을 고려해 볼 때 마침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1단계로 조정되었고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지역의 전문가들의 욕구를 더 이상 방치하고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대면 방식이라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고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이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음에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방적인 수혜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의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고 나아가 지역사회 기여자로서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협회와 대구시 관련된 모든 단체와 시민들은 어떤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 즉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변화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로 되기를 희망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고견을 함께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모든 대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셨고요. 발제를 맡아주신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이신 김동식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저희 단체가 이 행사를 주최하는데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는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적 및 자립촉진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코로나가 계속 말렸지만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 왔지만 이제 10월 말에 하게 됐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성훈 교수님, 손주영 변호사님, 대구광역시 정신재활시설협회 이광식 회장님, 그리고 김영학 선생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으신 분들께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계신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소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학술 활동과 연구, 현장의 기관과 실무자들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서 고견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배성우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손지영 변호사이십니다. 네, 손지영 변호사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로서 활동해 주셨습니다.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 분야, 아동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학대 폭력 방지를 위해서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법률안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 관점으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이신 이광식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광식 회장님께서는 현재 대구재활센터의 시설장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의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함께 참가해 주신 분은 당사자 대표이신 김영학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영학 선생님께서는 지역의 당사자를 대표해서 이런 공개 석상에서 당사자의 인권, 권리 등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 차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또 당당하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셨던 분이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 사전에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더 많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개인적인 소감도 좋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편하게 댓글 올려주시면 정신질환자 당사자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혹여나 중간에 이제 음량이나 영상 이런 부분들이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 빠르게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와 발의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발의는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관련된 조례 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원 김동식입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아무도 하지 않아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적 및 자립촉진 지원 방안이라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먼저 조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형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확충 모델 구축이라는 관점. 두 번째는 취업 장려 정책의 실현이라는 관점. 세 번째는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 촉진의 관점에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구형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확충 모델 구축입니다. 2017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 입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강제 입원 폐지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의료와 재활에서 복지와 인권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셨듯이 여전히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명칭이 바뀌고 치료와 보호의 범위를 넘어 권익 보호와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부분에 머물러 있고 용어나 개념의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걸맞는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용언합니다. 당사자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과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 옹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시스템 구축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목소리의 반영 및 국가 차원의 정신장애인 취업 장려 정책의 실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장애인이 37%, 정신장애인이 19.2%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보면 전체 장애인이 16.3%인데 정신장애는 54.7%입니다. 이렇듯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조하고 그렇다 보니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공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귀 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타장애 유형과의 제한적 연대 및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으로 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정신건강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 복지 지원을 정신장애인들에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일상활동을 담보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 조례 내용을 한번 보면 1조에는 목적을 명시해놨습니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8조, 제79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자립 촉진비 및 재활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2조에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자립촉진비, 재활지원비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고요. 3조의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시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록되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지닌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1번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치료 받고 있는 사람. 2번 지역사회재활기관에 등록되어 재활훈련 후 취업한 사람. 3번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자립촉진비 및 재활지원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와 5조, 6조에는 지원 대상자를 안내하는 의무와 추천, 선발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7조에는 지원 대상자 등의 의무, 그래서 제6조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번 선발된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번 선발된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3번 선발된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적정한 치료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재활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번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지역의 취업자 프로그램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라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의무를 이렇게 좀 엄격해 보이지만 이렇게 규정함으로 해서 범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8조의 지원 기준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자립촉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족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재활지원비,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9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원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번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번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을 거부하거나 자립촉진비 지원 대상자 경우 취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번 그 밖에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조에는 시행규칙을 정리해놨고요.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무사히 통과되어서 정신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 적응 및 자립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모아서 열심히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하고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먼저 정신건강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자립 그리고 사회 통합 그런 어떤 이념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발의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사자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당사자의 인권 그리고 권리 옹호를 위한 어떠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요소가 향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실제적인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발제문 준비하시면서 혹시 생각하셨던 부분이나 뭐 간단한 발제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잠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새삼스럽진 않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무슨 시혜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정신장애인들도 이거는 뭘 도와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봤던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은 누구에게나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일할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과정이지, 무슨 장애인이 소수자고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고부터 없어지는 것이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정신장애인 그 사회적 및 자립 촉진 문제도 인간이 태어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조례들을 한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의 문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도 똑같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공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 통합 그리고 정상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쉽게 잘 정리해 주신 소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발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의 토론 의견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으로는 경북대학교 배성우 교수님의 토론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배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자립촉진 지원 방안에 대해서 김동식 의원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취지도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김동식 의원님의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조례 제정이 지니는 이의와 향후 과제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립촉진비와 재활지원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조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과연 어떠한意義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자립촉진비는 결국은 정신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취업은 정신장애인 재활에서 항상 꽃이라고 불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자립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가 곧 취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헬스 플랜에서 2020년에 나온 국민건강정진종합계획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을 20%까지 향상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은 10.8%, 그러니까 한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신질환자가 왜 이렇게 실업률이 높으냐? 첫 번째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정신장애인의 취업 장려 정책을
만드는데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립촉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정신장애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주로 그 취업을 하는 데가 보호작업장에서 주로 취업을 많이 하시는데 평균 시급이 한 1,000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열악한 수준이죠. 그래서 자립촉진비가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취업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재활지원비 그 지급입니다. 이거는 대구의 복지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하는데 또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김동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정신장애인도 사실 우리의 국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또는 사회가 해야 될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회적 책무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재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차피 못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치료와 보호, 수용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를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정신질환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본인의 삶에서 새로운 의무와 목표를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재활지원비 지급은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토대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과제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우리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산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중심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PPT에 보시면은 정신재활시설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그 시설 또는 프로그램인데요. 대구 지역 추정 그 정신질환자로 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2%도 안 됩니다. 1.45% 정도가 지역사회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보면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은 전국에 549개소가 있는데 정신장애인 관련 직업재활시설은 전국에 13곳밖에 없습니다. 대구에는 어떠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전담기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지만은 입원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라든지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해서 특별한 그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입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간의 역할이 중복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로 제공되는 이 정신건강 서비스는 납병원, 정신재활시설,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이제 세 개가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상당 부분 아마 현장에 계신 분 아시겠지만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 정립, 이런 부분도 이참에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 정도로 해서 저는 그 토론을 마치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돼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정신재활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대구형 모델 구축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그 토론문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어떤 발의된 우리가 조례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건설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촉진비, 그리고 재활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구형 자립 지원 구축 모델이 될 거라는 말씀,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의 현재의 역할과 기능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그리고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만 이러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관점들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함께 동의하고요. 토론에 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모든 패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몇몇 분의 의견들을 좀 선택해서 질문과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패널 분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자로 손지영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김동식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해석과 자문, 실현 가능성, 그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손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서 김동식 의원님과 배성호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들을 다 짚어주셔서 제가 또 첨언을 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에는 사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는 자립 지원이나 사회 적응에 대해서 선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고 포괄적인 발전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 조례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실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었다라는 것에 굉장한 감사의 말씀 표현합니다. 실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현재 있는 함의를 굉장한 보수적인 형태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법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반드시 하라는 내용을 위임받아서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에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을 부여했음에도 우리 조례에서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법 체계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분들이 적응을 하고 또 자립하게 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실현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조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 국가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나 의미나 실무자들의 어떤 지침들이 계속 발현이 돼서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현재까지 인권국의 어떤 법률 홈닥터로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그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장애인복지법 15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복지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어떤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신질환자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들은 이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처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실입니다. 2000년도에 장애인복지법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범죄, 정신질환자도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서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상에서 뭔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또 개정되면서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아니면 지자체의 조례로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저희가 당면한 문제의 아주 중요한 초점일 것 같은데요. 김동식 의원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김동식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상의 모든 국민은 동등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실제로 사회에서 이 법으로 제도 하에 이 정신장애인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사회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정신장애를 가질 수 있고 이분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삶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결국 오늘 이제 조례를 통해서 적용이 되는 이러한 그 정신장애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법이 아닌 우리 조례의 내용들이 실제 법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결국 조례에 대한 인식이나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세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침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법의 규정은 있으나 현실 해석이 있어서 이 사이에 간극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법률 규정상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조례가 진일보한 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우리가 환경상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념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또 정신질환자 집단의 어떤 욕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법이 중요하고 이미 마련된 법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나 이념들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어떤 지원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지원 방안들이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조례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안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케 만들려면 전달 체계상에서 보완되어져야 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이겠죠. 지원 방안이다라고 하면 확보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정 실무와 관련된 체계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잘 수렴해서 조례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이번에는 이광식 협회장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토론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앞에 자꾸 신호를 주시네요. 본 토론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의 자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발전 반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사자분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의되어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발제해 주신 거나 토론해 주신 분들의 그 내용들이 저희들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정신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이건 다 공감하시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인권이나 법률적인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도 보면 이분들이 사회로부터 너무 떨어져 계신 거죠. 그게 자의일 수도 있고 타의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하시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배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생활 기술을 박탈당하고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상실한 상태로 생활하고 계신 거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상실과 좌절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귀나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제하신 내용처럼 직접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법으로도 나왔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 가진 분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35조 평생교육 지원, 36조 문화생활 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 37조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 등 통합지원, 38조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서 꼭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토론회나 이런 조례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발전되어지고 보충되어지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식 회장님은 정신장애인의 복지 향상, 권익 증진에서 최선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역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고 깨달은 내용들 함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이신 김영학 선생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학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학입니다. 예.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90년대 말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의료기관들은 정신질환자 치료에 자신감을 보이는 듯 했다. 2000년도 들어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면서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장애인 지원 고용을 통하여 정신장애인들도 취업을 하였으나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다르게 취업 유지가 더 어려웠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 장애인으로서의 배려를 못 받게 되니 더더욱 취업이 어려웠다. 2000년대 초에 PC가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 인터넷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이 나면 모든 것에서 선택권이 없어진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의사를 처음부터 나와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 자연히 약도 의사가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처음 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른다. 나와 맞지 않는 인연들이 묶이게 되면 세월이 흐르고 병은 만성하게 되고 병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지금만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물론 좋은 직장을 꿈꾸고 학교 다닐 때 전공을 생각하거나 하면 그런 직장을 못 구하겠지만 병이 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유지해 나간다면 차츰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대학 4학년 때 처음 발병하였고 정신병원에 한 달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다행히 그 다음에 대기업에 취직하여 2년을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발을 하여 부모님이 하는 조그만 슈퍼마켓 일을 4년 정도 도와주고 다시 제과 제빵 일을 2년 동안 하면서 눈물의 빵을 먹었어야 했다. 제과 제빵 일을 하면서 정신재활시설 전문가들과 당사자 친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를 내용을 하였다. 그러다가 정신재활시설에 장애인 지원 고용으로 일을 하고 야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여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 이후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계속 직업을 유지하였다. 복지와 인권을 넘어 정신장애인의 삶 그 자체를 보아야 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적 및 자립촉진 지원 방안에 자립촉진비와 재활지원비가 들어있다는 것은 핵심을 잘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들 중에 차비가 없어서 정신재활시설을 이용 못하고 정신장애인 친구들을 보고 싶어도 점심값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 해서 집에만 있게 되면 평생 재활을 생각 못하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병이 나서 초기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적인 친구 관계들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귀한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고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지원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서 1항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당연하고 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야 이 조례의 취지가 잘 반영될 것 같다. 2항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등록되어 재활훈련 후 취업한 사람은 현재 취업한 사람이 너무 적거니와 취업을 하는 과정이 시간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신재활시설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해야 당사자들이 정신재활시설에 꾸준히 나오는 계기가 되고 힘들지만 오랜 세월을 노력하여 취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 제7조 지원 대상자 등 의무를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지원 대상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 자조 모임이나 당사자 조직,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카미, 인터넷 카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하여야 한다. 대구에서는 2002년 5월부터 이토 모임이라고 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초기부터 차비가 없고 점심값이 없어서 나오고 싶어도 잘 못 나오는 회원들도 있었고 직장이 없는 회원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병과 함께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증상이 심해져서 시내에 나오지도 못하고 대인관계를 못하다 보니 당사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들어 몇 개 대학 학생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었고, 대구 인권사무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 회원들이 대구 경북권을 돌면서 정신보건기관 종사자들에게 직접 정신장애인 인권교육도 시키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직업이 없고 병의 재발로 인하여 많은 당사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오랜 세월 병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 조례를 통하여 대구시의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정신장애인들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을 통해 우리 당사자들이 뭉쳐 전체적인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신장애인의 삶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천재이루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적 및 자립촉진 지원 방안 조례안이 대구의 모든 정신장애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좋은 모범이 되도록 많은 당사자, 가족, 전문가, 시민들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김동식 의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장 이렇게 의견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삶에 대한 선택권에서 직업만이 선택 가능한 조건이다. 복지와 인권을 넘어서 정신장애인의 삶 자체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어떤 지원 대상,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조건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게 자조활동의 참여 여부를 가지고 좀 대상 집단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김동식 의원님 발제 그리고 네 분 토론자분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고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장으로서 한 분 한 분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은 해봤는데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질문을 좀 요청드렸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행 요원분들께서 전달받은 이런 질문지가 한 3개 있고요. 그리고 뭐 질문은 아닌데 응원의 메시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썬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김동식 의원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장머머 씨는요, 정신장애인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으로 힘든 정신질환자들도 사각지대 없는 복지 혜택 부탁드립니다. 정윤모 씨도 의원님께 응원 메시지 또 보내주셨네요. 의원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슈피아 60이라는 분은 교수님께 또 응원 메시지도 있네요. 배성우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강머머 선생님께서는 배성우 교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응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에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정신질환자들의 직업적 사회적 기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 마련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댓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질문 3개 정도 추려봤습니다. 질문자께서 해주신 질문 내용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고 토론자분들께 의견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발제 내용과 조례안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답해 주셔야 되는 분이 배성우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코자 하는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는 다르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광역 기초, 그 다음에
제주도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그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비 지원, 그 다음에 자립 촉진비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이번에 김동식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7조에 지원 대상자 등의 의무라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물 치료를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든지 사례 관리 서비스, 취업자 프로그램 참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와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 있는 그 재활기관으로 유도한다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이 지역사회 유입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탈원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 인프라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시설의 초기 설치 부담은 민간에 전가되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의 양적 부족으로 재활 기반의 부재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국 문제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의원님이 발표해 주신 복지 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또 추가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 답변 좀 들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탈원화라고 말씀하신 거 탈시설로 읽으면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도 판단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시설이 필요한 그 장애가 있고 그리고 또 자립이 필요한 장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요즘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탈시설을 계속하면 실질적으로 탈시설하고 시설이 없어지면 정말 시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제공하고 또 시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있고 싶은 사람도 시설에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정신장애인은 실제로 그 경계가 모호하죠. 이게 그 일반 다른 장애인 그러니까 눈으로나 아니면은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장애인에 비해서 경계가 모호해서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하려면 우리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몇 가지의 정책들이 이렇게 몇 가지의 해야 될 역할들을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탈시설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일반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이 탈시설을 주장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또 정신장애인은 당사자 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또 쉽지가 않아서 이런 문제들까지 다 고려하면 정신장애인이 타 장애인들과 다른 방식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있어요. 사실 고민을 어디까지 해봐야 될지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만은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이제 정신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로 나오게 하는 어떤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 이 정도로 보고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대구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는 또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고, 요즘 더군다나 핑계 대기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 대기도 참 좋아서 조례가 통과되기 난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한번 이 사회에서 같이 공론화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든 법제화된 제도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시작,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은 필요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탈원화에 대한 건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탈원화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 탈원화의 어떤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개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개 과정 속에서 재활 시스템들이 좀 구축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자체 예산이나 재정적 지원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고, 실제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조례안이 법안으로 상정되어지고 또 통과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어떤 관점의 이슈들을 우리가 던져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이슈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들이 수립될 수 있는 장이 시작되었다는 거에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질문은 애초에 이제 한 3개 정도 이렇게 받고 진행을 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원래 2시까지였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까요? 패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초과되긴 했는데. 그럼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각각의 시설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일단은 의원님 이번 발의 또 준비해 주시고요. 토론회 준비하는데 많은 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도 있게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시간 동안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변호사님, 이게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학자의 전문가, 교수님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상위법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분들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마 조례를 만드는 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역할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잘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후에 우리가 정신장애인 인식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자립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조례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행사 주도해서 준비해 주신 협회장님 옆에 함께 배석해 계신데요. 협회장님 혹시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말을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이나 교수님, 변호사님, 당사자이신 김학수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준비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 시간이 준비하면서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지금이 시작이니까요. 예, 이게 시작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대구시, 대구광역시의 어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고 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회장님 인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 방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동식 의원님, 배성우 교수님, 손지용 변호사님, 그리고 이광식 협회장님, 당사자이신 김영학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실제적인 복지 서비스 시스템 확충 모델로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촉진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